안녕하십니까. 경찰정보학 15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15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은 교재 복습하겠습니다. 139쪽에 경찰정보보고서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기 전에 기말시험 공지하겠습니다. 경찰정보학 기말시험은 12월 17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볼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답안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경찰정보학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답안지 표지에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쪽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교재연구에서 제2장 경찰정보보고서 139쪽입니다. 139쪽. 거기 우리가 다시 교재 복습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거 다 끝나면은 나중에 집회와 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정보보고서입니다. 제1절 정보보고서 작성 요령.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보고서 작성할 때는 정보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소양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 감각의 개발입니다. 정보 감각의 개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정보 마인드라고 불리우는 정보 감각은 평상시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탐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보 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 늘 항상 주변과 국제 정세, 국내외 정세가, 국내외 경제 상황, 어떤 과학기술 변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길러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 감각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무엇이 중요한 정보이고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또 정보 감각의 조각들은 어떻게 조합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뭐 이렇게 어떤 추세,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뭐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보 감각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능력이며 남들이 평범하게 보는 사소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해내고 이것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는 남들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미처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찾아내는 것을 바로 정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감각의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위덕대학교 학생이 이게 가장 문제죠.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경찰을 해서 평생 경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도 의문시하는 태도와 호기심 어린 관심을 가져야만 정보의 출처가 보입니다. 정보관으로서 자기 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너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미덕대학 학생들 세상에 관심이 없는데 이래가지는 안 됩니다. 둘째, 다른 정보관이 작성한 잘된 정보 보고서를 읽거나 그 내용과 형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경찰관들의 정보 보고서를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정보를 접하는 경우나 정보 업무를 접하는 경우나 새로운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 전임자들이 써놓은 정보 보고서는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이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셋째, 자기 스스로 정보 읽기를 평가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정보를 획득했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스스로 비교해서 되도록 차이가 적어지도록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정보에 대한 감각이 개발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신문, TV 등을 통해서 접할 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매일 달라지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을 수정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정보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신문 기사, 사설을 접할 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고 숨은 의도는 없는가?
관련되는 인물 단체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까 등도 항시 염두에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것이 정보감각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역시 예외다 할 수 없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 하겠다. 그죠? 두 번째, 정보 읽기입니다. 정보 읽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접하는 신문 기사는 정보 읽기에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다. 매일 수없이 생성되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신문 기사들이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주요 일간 신문들은 40에서 60여 페이지의 지면을 통해서 최소 하루에 300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뉴스와 사설과 컬럼 또는 기획 특집 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종합적인 관점과 안목을 길러서 입체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단편적인 기사를 평가하고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만 집중한다든지 의도하고자 하는 바에 설득당해서는 진정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단편적인 기사를 연결시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정보 감각의 개발입니다. 정보 감각의 개발. 이제 정보 기본 구조. 다음에 이 141쪽입니다. 신문 기사 읽기의 차관점. 정보 감각의 개발. 정보 감각의 개발. 두 번째, 정보 읽기. 다음에 정보 읽기. 141쪽입니다. 신문 기사 읽기의 차관점. 기사의 행간을 읽어라. 기사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라. 분명 기사에는 기사 내용의 바탕이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 짐작 내지는 풍문만을 가지고는 기사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자가 해당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러한 자료는 누가 어떤 단체가 제공했는지는 기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가 된다. 두 번째, 기사 내용 중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라. 무심코 기사를 읽어 내려가면 모든 기사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기사 내용 중에는 분명 사실과 추측이 혼재되어 있다. 사실인 것은 확인을 거칠 필요가 적지만 추측인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읽어야 한다. 이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넓혀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정보관으로서는 좋은 자세라 할 수 있다. 기사의 행간을 읽는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을 확인하라.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기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가 된다. 등장인물이 기사의 재료를 제공할 자일 가능성이 많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등장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해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 이해 당사자를 통해서 기사의 진위를 파악할 수도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기자, 기사 또는 자료 제공자의 의도와 목적의 의문을 가져라. 이 기사가 왜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실렸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기자 또는 기사가 의도하는 바를 추측함으로써 기사의 진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자료 제공자의 의도도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진실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음해하기 위한 것일 경우 기사 내용과는 별도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이해관계, 주변 상황 등은 중요한 정보가 된다. 두 번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의도를 갖고 읽어라. 모든 일간지, 모든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집중해야 한다. 두세 개 정도의 논조가 다른 신문을 선택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꼼꼼히 읽고 나머지 신문은 제목 정도만 읽는 읽어서 기사의 흐름을 파악해라.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라. 신문 기사는 공신력을 생명으로 한다. 그렇다고 오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자가 의도적으로 오보를 생산한다기보다는 속보 경쟁, 완전하지 않은 사실, 확인 등의 기한 오보가 종종 있다. 특히 정보 제공자의 내용 조작, 이른바 언론 플레이에 의한 오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 번째, 흐름을 보고 넓게 보라. 흐름을 주시하고 넓게 보라. 경제 분야의 경우를 예로 들면 물가 변동, 금리 변동, 정책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경제 정책의 쟁점들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정보의 맥에 접근할 수 있다. 단편적인 신문 기사에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번째, 기사의 변화를 주목하라. 기사의 변화는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집단 등의 상황인식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민 여론의 변화와 직결된다. 또한 이러한 기사의 변화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칼럼 기사에 주의하라. 칼럼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작성된다.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 이상의 견해를 가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칼럼을 작성하는 전문가 집단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분석, 찬성, 반대의 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뉴스의 쟁점과 함정을 찾아내기가 용이해진다. 여섯 번째, 신문 기사와 데이터는 모두 정리해라. 이를 위해서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보고 절대로 버리지 마라. 정보의 핵심은 축적이다. 동그라미에서 정보의 핵심은 축적이다. 축적된 자료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만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리는 스스로 하라. 필요시 자신이 직접 정리한 자료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의문점이 있으면 작성자나 출처에 확인해라. 지면에 게재된 정보만을 가지고 유추한 사실관계나 배후 의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기사의 작성자나 출처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인터넷에서 정보 읽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 읽기. 인터넷에서 정보 읽기. 인터넷 정보 검색의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을 흔히 정보의 바다라 부른다. 많은 자료와 정보가 인터넷에 산재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많은 인터넷 문서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검색이 필요하다. 결국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이란 인터넷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보 검색의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첫째, 찾고자 하는 정보에 적합한 검색 엔진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검색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를 명확하게 선정해라. 셋째, 검색 엔진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산자를 활용하라. 검색 엔진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검색 엔진의 검색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만 의존하지 말고 백과사전, 유즈넷 등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블로그나 카페 글입니다. 검색 엔진은 검색어와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당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의 몫이다. 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파악하고 둘 이상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비교 대조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보고의 기본 구조입니다. 정보보고의 기본 구조 144쪽입니다. 정보보고서의 작성의 개요. 정보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보의 보고는 정보 배포의 한 유형이다. 정보의 배포에 관한 장에서 정보의 배포에 관한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배포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보고서에 의한 방법을 들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한 정보 배포는 일반적으로 그 신속성과 보안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보고서를 이용한 정보 배포는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구두 보고 등에 비해서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보고서는 서면 증거로 남게 되기 때문에 폐기 등의 보안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대상이 이를 취득하거나 입수할 위험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의한 정보 보고를 선호하는 경향은 보고서가 가지는 완전성과 책임성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정보 사용자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고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형태의 정보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 생산자가 누군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정보 내용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두 번째, 정보 보고서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보고서는 제목, 요약, 본문, 결론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목 선정입니다. 제목 선정. 제목은 보고서의 얼굴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보 사용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의 대통령, 이렇게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 사용자의 수준이 수준이라고 하면 계급이라고 하면 좋겠죠. 계급이 높을수록 그 수준은 그 중요성은 더 정보 보고서 제목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목만 보고 정보 보고서를 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효용 가운데 형식 효용을 중요시하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수준의 정보 사용자일수록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보고서의 분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본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제목 또는 요약 내용에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제목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제목을 뽑아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보고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약입니다. 요약. 제목 바로 밑에 그 보고서의 요약이 들어갑니다. 요약은 보통 본문 위에 박스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한다. 분량은 전체 보고서의 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두세 줄 혹은 서너 줄 이내로 작성한다. 보고서가 3쪽 이상일 경우 그 이상을 작성하기도 한다.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읽지 않고서도 요약 내용만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만큼 최대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압축하여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죠? 이 제목과 요약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정보 보고서를 쓰는 작성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입니다. 본문.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사안의 실태, 현황, 문제점, 진행 동향 등을 위주로 상세하게 기술하며 관련된 제반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무상 보고서의 본문은 첫째 누가, 둘째 왜, 셋째 언제, 넷째 어디서, 다섯째 어떻게, 무엇을 순서로 육하원칙에 작성한다. 육하원칙 다 기억해 두세요. 정보의 유형 또는 신속한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요소가 모두 필요하지 않거나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육하 원칙을 따르려는 노력은 정보의 수집 태도를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누구, 상황 또는 여론, 재원, 민심 등의 주체를 의미하는데 본문 전체의 내용에 대한 도입부이기 때문에 본문의 구성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수의 주체가 있는 정보인 경우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주체를 우선 기술한 이후 별도의 단락에서 다른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는 앞선 주체가 뒤따르는 무엇을 하게 된 이유, 동기 또는 배경이 되는 사실 등에 해당한다.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정보인 경우 별도의 단락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단락 내에 다시 육하 원칙에 따른 설명이 포함되기도 한다. 언제는 연월일시의 형식으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실을 나타낸다. 연월일의 경우 그 단위를 생략하고 1999년 1월 1일 형태로 표기하고
요일을 표기할 필요할 경우 이를 나타내는 숫자 뒤에 월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시각은 24시각제를 따르며 시분을 생략하고 14.30의 형식으로 나타낸다. 어디서의 표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표시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여야 한다.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 명사만으로 식별이 가능한 주지의 장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 또는 이미 보고되어 정보 사용자가 확정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고유 명사만으로 표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합한 행정구역명으로 수식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어떻게는 뒤따른 무엇을 수식하는 부사격의 역할을 한다. 집회의 경우 집회의 인원,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정보가 부족한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무엇은 정보의 주된 소재다. 상황 또는 여론, 재원, 민심의 주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쓰느냐? 결론은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정보 간의 분석의 결과다.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책 보고서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열거한 문제점이나 진행 동향 등을 평가하고 미래에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한다. 정보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내용이므로 분석의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편향적인 사고가 개입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정보 보고서 작성할 때 주요한 차관사항 보시겠습니다. 주요 차관사항입니다. 주요 차관사항. 사용자 중심의 보고서를 해라. 사용자 중심의 보고서를 작성해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중심의 보고서를 작성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중에 하나는 작성자,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소비하는 정보 사용자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대부분의 보고서 생산자는 마치 사용자가 자신과 같은 수준이거나 혹은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용자는 보고서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차 추가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브리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핵심 내용 위주로 논리적 흐름에 따라 형식에 맞춰서 일반적인 문장 구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특히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문 용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할 경우 괄호 또는 별도 붙임 자료를 통해서 풀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생산자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읽기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용어를 적절히 대체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해라.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정보 보고서는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정보 보고서는 핵심 내용을 위주로 하여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작성한다. 특히 사용자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보고서는 가급적 일면에 요약해서 보고해라. 이는 높은 수준의 사용자일수록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많은 양의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확성이나 적실성, 완전성 등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단 명료하지만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ISS, Keep It Simple and Special 원칙은 이런 의미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논리적 전개를 해라. 논리적 전개.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 보고서나 대책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책 보고서일 경우에는
문제 정의 및 문제 분석에서부터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이르기까지 물 흐르듯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지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논리적인 비판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보고서로 작성하기 전에 간략하게라도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 하겠다. 필요시 간략한 메모로 병행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형식 효용을 증대시켜라. 형식을 잘 갖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식 효용의 문제는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서 보고서의 분량이나 배포 방법 등을 어떻게 선택할지와 관련하여 논의되지만 이에 앞서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형식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또한 가급적이면 한 문단도 2줄가량으로 작성해라.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정보 보고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 할 수 있다. 한 문단이 너무 많은 행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한 면에 너무 많은 행이 담겨져 있을 경우 심리적 부담감은 물론 실제 읽는 과정에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번째, 맞춤법, 문맥 등 기본적인 문장 구성의 원칙을 준수해라. 맞춤법, 문장 부호 등 기초적인 문장 구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보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의 이해도 증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첫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오탈자를 발견하거나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문맥의 오류를 접했을 때 사용자는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정보보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보고서 전체와 비교할 때 맞춤법 등의 문제는 매우 사소한 실수라 여겨질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보고서를 필요 이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 접속사 사용에 있어서 역접 또는 순접속사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접속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멋진 표현을 위해서 불필요한 수식어 등 미사여구를 남발할 경우 핵심 내용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이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사, 아주 아름다운, 극히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고서 작성 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착안사항이 있는데 우선 표현 방식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무엇과 대단한 식의 수동형 표현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동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부호 사용에 있어서는 내용의 수준에 맞춰서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가급적 한 줄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또는 보고서 한 면이 대체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작성해서 문장 혹은 보고서 중간에 끝나는 보고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고서 작성 시 주요한 착안사항 박스에 있는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통상 1면에 20행 내외로 작성해라. 가급적 1면으로 요약 보고서를 해라. 6하 원칙에 따라서 내용 이해에 무리 없도록 물 흐르듯 작성해라. 참고 자료는 본문 내용에 삽입하지 말고 붙임 형식으로 처리해라. 각주를 달지 말고 미주를 달아라. 보고서 제일 끝에 미주를 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시성, 정확성, 적실성, 완전성, 객관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라. 키스, keep it simple and special. 단순하고 특별하게 작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도록 작성해라. 또 모자람이 없도록 작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 및 문맥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고 맞춤법에 맞춰서 작성해라. 명사로 끝나는 문장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은 마침표를 찍는다. 외톨이 부호는 가급적 만들지 말라.
같은 수준의 내용은 번호 및 부호를 같이 하도록 해라. 보고서 중간 또는 문장 중간에 끝나는 보고서는 가급적 만들지 말라. 역접, 순접 등 전환 접속사는 가급적 최소한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접속사는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식어와 삽입어는 최소화해라. 최소화하지 말고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문단별로 그룹화하여 내용을 정리하되 가급적 한 문단은 2줄가량이 좋다. 문단이 너무 크면은 읽는 사람이 부담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단어 또는 생생한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괄호 등을 사용해서 반드시 해석을 병기해라. 일반적으로 흔히 알 수 없는 단어는 가급적 풀어서 기재해라. 의도적으로 사용된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나 비속어는 법률 사전적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고,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고서를 읽는 사용자가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표현해라. 세 번째, 보고서의 특수한 용어입니다.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적시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보고서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주의사항 외에도 어떠한 판단이나 경찰상의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가 있다. 특수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 2-1과 2-2를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를 먼저 보면 설득, 반발, 최소화, 경고, 차단, 연행, 격리 연행, 점거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예가 뚜렷하게 다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상당히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설득, 반발, 최소화입니다.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그 파급 영향이 심각한 경우 또는 경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 대상이 경고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설득, 반발, 최소화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상황이나 불법으로 흐를 우려가 있을 때 이걸 다 그때 바로 경고를 하는 것이고 불법 폭력 시위 기습 등을 제지할 때 이걸 갖다 차단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상황이나 불법으로 흐를 우려가 있을 때 무슨 차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행은 어떨 때 하는 것인가? 다중의 불법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현장에서 주동자, 극렬한 행위자, 단순 가담자 등을 구분함 없이 포괄하여 경찰 관서에 동행 조사한 이후 사법 처리할 목적으로 연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격리 연행, 이것은 단순히 해산시키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다중을 연행하는 경우를 격리 연행이라고 합니다. 검거는 폭력 사용 등 비교적 뚜렷한 위법의 혐의가 있거나 이미 수배 중인 자 또는 검거 대상으로 분류된 자를 검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표 2-2. 무엇이라고 판단됨, 예상됨, 전망됨, 추정됨, 우려됨. 이것도 사용하는 예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될 때는 판단됨 이렇게 씁니다. 판단됨. 그 다음에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할 경우는 예상됨. 그 다음에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향, 미래의 계획 등을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는 전망됨.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는 추정됨.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선의 대비가 필요할 때는 우려됨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외워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보고서의 종류 알아보세요. 경찰 보고서의 종류. 견문 보고서. 여러분들이 경찰 보고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 하위직, 순경직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견문 보고서입니다. 견문 보고서. 견문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견문 보고서는 글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첩보 원천으로부터 얻은 내용을 보고 들은 대로 작성하는 보고서를 견문 보고서라고 합니다.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일을 보완하여 보고하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촉박한 경우라면 보고들은 그대로를 신속히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일단 확인된 부분이라도 작성하여 보고하면 정보 기능에서 타 첩보 내용과 취합하여
분석이 가능하므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분야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된다. 견문 보고는 전국의 모든 경찰관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경찰 기능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경찰관이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보고서의 수준과 상관없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견문보고서. 실제로 이러한 견문 수집 보고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경우 전국의 각종 치안 여건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견문 수집 보고 중에서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첩보의 경우에는 수사 기능으로 전달이 되어 추가 정보 활동을 통해서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는 등 수사 활동이 진행되게 되고 정보 기능으로 전달될 경우 집회 시위 관리 및 주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역할이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이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지득한 견문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육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견문 수집 업무에 대한 내부 시행 세칙으로는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 수사 첩보 활동 규칙, 정보 자체, 감찰 첩보 처리 규칙 등이 있다. 자, 그럼 주요 견문 수집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둘째, 노사 분규의 원인 등 사회 갈등 요인.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 및 시중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등 국민 여론. 정부 주요 시책의 시행 과정상 문제점 또는 재현. 국민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소. 경제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민 생활과 관련하여 특이 동향 등 관내 주민의 고충사항. 국가정책 발표 시 각계 반응 및 정책 제언, 각종 법령,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 시책에 반영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것이 바로 경찰의 견문보고 시스템 초기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견문보고서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 2-4에서 견문 수집 처리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수집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접수, 첩보 분석,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통보가 여기서 통보가 되고 처리부 기재가 되고 보관 호도 평가되고 문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서 및 대책서입니다. 이것은 좀 수준이 좀 높은 것입니다. 판단서 및 대책서. 판단서 및 대책서는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보시겠습니다. 집회 시위 신고서가 접수되거나 혹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 시위라 하더라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집회 시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 상황이나 집회 시위로 야기될 수 있는 치안상의 예상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정보보고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판단서는 작성치 않고 곧바로 대책서를 작성하는데 대책서 작성 전에 반드시 법률적 판단이나 경찰력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판단서를 작성한 후 후속 대책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사 갈등 또는 노동조합 내 근로자 간의 노노 갈등으로 촉발된 집회 시위나 파업 등 법률상 보장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찰력 투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경우 주로 판단서를 먼저 작성한다. 판단서 작성 요령입니다. 판단서의 경우 특히 법률적인 판단이나 병력 투입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판단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책서를 곧바로 작성하는데 대책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상황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이나 집회 시위의 경우 집회의 개요 예상되는 정보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셋째, 신고된 집회 시위의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따라서 집회 시위 개최 일시 및 장소,
인원 규모와 필요시 참가 인원 분류, 목적, 집회, 시위 방법, 주요 행사 내용, 집회, 시위 용품, 유인물, 피켓, 플랜카드, 음향시설, 연단 등 준비 여부, 기타 해당 집회 시위 특징을 기재한다. 네 번째, 정보 상황 관련 첩보 및 집회 시위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작성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한다. 예상 문제점과 대책에는 노약자 등의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앰뷸런스 대기 및 관련 기관 협조 등 변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기재해야 한다. 다섯째, 대책에 있어서는 특히 가급적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위주로 작성하는데 집회 시위의 경우 불필요한 경력 대비 없이 주최자 등의 목적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불법 집회로 변질 시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라.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상황 보고서입니다. 정보 상황 보고서. 정보 상황 보고서는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여 소위 속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 상황을 보고할 때 작성한다. 물론 집회 시위 상황 외에도 치안 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거나 신속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속보를 작성해 보고한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별도의 정보 상황 보고 시스템 National Police Intelligence System NPIS를 운영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보통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정보 상황을 전파하는데 정보 상황 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현장에서 작성해서 전송한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지방경찰청 정보과 및 경찰청 정보국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어 정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 정보 역시 보고가 가능한데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을 접속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 정보관으로 제한하고 있고 접속 통제 역시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 정보관은 있는 정보 과장급입니다. 과장급. 예. 다음에 156쪽에 정보 상황 보고서 첫 번째 작성 요령입니다. 작성 요령. 첫 번째,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속 보고서에서 내용을 보완하여 추보하고 일단 급히 부여된 형식에 따라 보고한다. NPS 정보 상황 전송 시스템 내에서 정보 상황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두 번째,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부에서는 정보 상황, 집회, 시위 등 개요, 배경 및 갈등 원인 등 대책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재하고 2부에서는 변화된 정보 상황을 주로 작성해라. 예컨대 인원 변동이나 행사 내용, 주요 참석자 발언, 행진 및 구호 제청 등의 특기 동향 등을 위주로 기재한다. 두 번째, 사안별 중점 보고 사항이 다릅니다. 첫 번째, 노사분규의 경우, 노사분규의 경우는 보시겠습니다. 노사분규의 경우는 분규의 개괄적 내용 및 배경 제일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노사 양측의 주장 및 주요 쟁점, 노사 협의의 진행 상황, 파업 시 적법 여부, 회사 기물 파괴 여부 등 불법 행위, 분규 현장의 주변 분위기, 불법 시위 용품 준비 여부,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등을 준비했는지 되고 경찰력 투입 여부 및 투입 시 필요 병력과 경력이 아니라 병력입니다. 진입로 및 시각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을 진입할 경우 시위대와 경찰력과의 대치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관계기관의 중재 등 조정 여부, 그다음에 외부 세력의 지원 등 연계 여부, 인근 상가 등 지역 주민의 반등, 우발적 상황 요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두 번째, 농민 시위의 경우는 또 노사분규하고 좀 기재 사항이 좀 다릅니다. 농민 시위의 경우는 주요 요구 사항 및 쟁점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인원 구성, 남녀 비율, 연령, 주도 세력 이런 거, 농기구 및 농산물 준비 여부 이런 거, 경운기, 트랙터, 달걀, 볕단 가축 등. 네 번째, 차량 이용 집단 상경 동향, 차량 이용해서 집단 상경을 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시위 용품, 소각 모형물, 상여 등 준비했는지 써야 되고 우발 상황 대비해서 구급차, 소방차 대기행 여부를
적시해야 되고 여러 언론 반응을 봐야 되고 관계기관의 대응도 적시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성 시위의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 번째, 시위의 성격, 민원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도자, 주민의 구성, 쌍방의 주장 및 진행 상황, 인근 지역 주민의 지지 및 여론 반응, 불법 시위 용품 준비 여부, 가스통, 석유 등 돌발 상황 야기 요인, 우발 상황, 분신, 투신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구급차, 소방차, 견인차 등 출동 여부, 그 다음에 강제 해산 필요 여부 및 조치 방법, 관계기관의 대응 조치, 시설물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 고려사항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시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데모할 경우에 학원 시위는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주요 이슈 및 집회 성향, 주요 참가자, 그다음 단순 가담자 규모, 불법 시위 용품 준비 여부, 학교 측 반응, 타 대학과 연계 및 외부 세력 지원 여부, 시위 진행 상황 및 연설 내용,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주변 여론 및 언론 반응, 그다음에 가두 시위 등 도로 진출 여부 및 예상 경로, 경찰력 항내 진입 여부 검토 및 진입 시 시각 위치 방법 등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적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정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보 상황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집회 시위 상황에 대한 개괄, 즉 주요 참석자, 결의 내용, 향후 계획, 주요 시위 용품 중 특히 사법 처리 대상 불법 시위 용품, 유인물, 주요 행사 내용, 행진 등 기타 특이 동향, 삭발했다, 혈서 썼다, 분신했다, 모형물 소각했다 등 같은 것, 그리고 경찰 조치, 경고, 설득, 부상제 조치, 불법행위 체증 등, 그리고 사법 처리 계획, 신고 내용 일탈, 사법 처리 대상자에 대한 조치 등이 다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보고서입니다. 정책 보고서. 정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정책 보고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정책 보고서는 뭐 거의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니까 보시겠습니다. 정책 보고서의 의의입니다. 정책 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보고로 주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요망 사항, 치안 질서 또는 치안 정책의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정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평소 국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견해를 접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이나 반발 요인 등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책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제4장에서 보았듯이 실제 정보의 역할은 정책 결정 단계 외에도 정책 의제 설정 단계나 정책 집행 단계, 정책 평가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정책 환경이나 정책 수립 집행 시 이해 집단 간 예상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정책 보고를 생산하고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정책 집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사회적 파장, 정책 효과 등에 집중하여 작성하며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정책 집행 시 발생되는 갈등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 등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생산하고 또 정책 평가 단계에서는 정책 효과 분석 및 국민들의 반응 등을 위주로 작성하게 되면 실효성 높은 정책 보고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작성 요령입니다. 작성 요령. 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등의 각 단계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위주로 작성한다. 두 번째, 구성은 주로 현황 실태, 문제점, 대책 또는 제언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단계별로 작성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황이나 실태는 정책 추진 배경 및 취지, 진행 과정, 법률적 근거, 추진 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등을 주로 작성하는데 특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쉽지 않으므로 평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해당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공개 자료와 구체적인 관련 통계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작성한 이후에 외부로 표출되는 갈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하여 문제점을 적시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론 반응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